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책 리뷰하면은 책의 내용이 어떻고 그에 대한 나의 감상이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상당수가 어떤 책의 외적인 측면과 조금 더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내용과도 연관이 있기는 한데 뭔가 이거를 리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요즘 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소설의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은 이야기일 것이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작가 이름을 자꾸 도리언 그레이라고 내뱉어서 자꾸 문장이 꼬이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이고요. 민음사에서 나오는 쏜살문고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원래 제목이 이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 1890이라고 구체적인 연도가 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1890년에 월간 리핑콧이라는 잡지에 보냈던 그 최초의 원고를 번역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출간된 이 도리언 그레이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이후에 뺄 건 빼고 또 고칠 건 고치는 그런 수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간된 판본을 번역한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를 두고자 한 거죠. 1890이라는 연도를 제목에 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테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워낙 유명한 고전이라서 뭐 많이들 읽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안 읽어보셨더라도 어떤 내용이지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책은 바질 홀워드라는 남자가 작업실에서 한 청년의 초상화를 그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옆에는 바지를 지켜보는 헨리 경이 있고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예요. 바질은 이 초상화에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담았다라며 단순한 애정이나 혹은 그림에 대한 자부심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을 자꾸 드러냅니다. 이후 도리언 그레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헨리와 함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감각과 쾌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도리언은 나중에 바질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거의 절규를 합니다. 그 초상화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초상화 속의 얼굴은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변치 않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얼굴에 뭐 주름살도 생기고 지금의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언은 외칩니다. 바뀌는 건 초상화고 나는 항상 지금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도리언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혹은 추악한 짓을 했을 때 그 얼굴에 마땅히 새겨져야 할 흔적들이 이 초상화 속 얼굴에 대신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워낙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고 이미 훌륭하고 또 굉장히 깊은 분석이나 리뷰가 많은 책이라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한 제 감상을 크게 2번 뒤흔들었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어쩌면 다른 시대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책 뒤에 실린 옹기니의 말에서 본 구절인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 소설을 두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바질 홀워드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헨리 경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며 도리언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다른 시대에. 이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님께서도 이 어쩌면 다른 시대에 라는 그 마지막 말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읽음과 동시에 이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뭔가 다른 게 더 느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에서 바질과 헨리 그리고 도리언이 3명의 개별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지만 그리고 저도 3명의 각각 다른 인물들로 당연히 읽었지만 이들을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나, 내가 되고 싶은 존재,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세 면같이 그렇게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이 소설이 조금 더 다르게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호기심이 든 것에는 이 책을 제가 읽기 전에 했던 막연한 생각과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했던 그런 생각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소설이
순수했던 한 청년이 악에 물들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히 소설 초반부터 도리언에게 어떤 열렬한 애정을 보이고 또 찬미하는 바질은 선한 인물로, 반대로 헨리는 도리언을 타락시키는 악한 존재일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페이지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 바질은 선한 인물이고 헨리는 악한 인물이야. 다들 타락하지 않게 똑바로 살도록 하는 그런 간단 명료한 교훈이 아니라 바질이 하는 이야기에도 당연히 수긍을 하게 되고, 헨리가 이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감각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묘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책의 뒤에 보면은 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 데일리 크로니클이라는 곳에서 낸 아주 신랄한 리뷰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오스카 와일드 자신의 응답 내지는 반박 같은 것도 함께 실려 있고, 데일리 크로니클의 리뷰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두고 부패한 도덕과 영혼에서 풍기는 그런 악취가 소설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주 유독하다라고 말을 대놓고 하는데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리뷰에 대해서 도리언 그레이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굉장히 어떤 사이코패스적이고 그런 악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한평생 지나친 양심 탓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소설은 밋밋한 사실주의의 투박한 잔인함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을 하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 책의 1891년판 서문에서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자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막 펼치는데, 그런 만큼 이 소설은 단지 타락하지 맙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삽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이 화가인 바질이 예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헨리경이 예술에 대해서 아름다움이나 감각이나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강하게 피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예술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오스카 와일드가 유미주의를 주창한 인물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가식과 어떤 그 사회에 만연했던 미선을 폭로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인물이라는 점 역시 많이들 아는 사실이고, 동시에 이러한 유미주의를 극단으로 계속 몰고 가다 보면 퇴폐주의로 빠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를 작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이야기 어떤 부분에서 녹아 들어간 것 같고, 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의 가식이나 위선도 폭로를 하면서 또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파국 역시 그리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소설이 아닌가.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어쩌면 다른 시대에, 이 짧은 말이 제 마음을 진짜 아주 훅 치고 들어왔는데,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하면은 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동성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자 자신이 엘프리드 더글러스라는 인물을 비롯해서 몇몇 남성과 사귀기도 했고, 또 당시에는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뭐 교도소에 갇히고,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으로부터 부정도 당하고 사회로부터 매장도 당하고 결국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이 제목의 189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1890년에 완성된 이후에 수정을 거쳐서 1891년에 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수정된 부분들이 대부분 이 어떤 동성애를 암시하는 부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삭제하고 또 표현을 바꿔낸 건데 당시 법에 걸리지 않도록 수정을 가한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뒤에 실려있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 그냥 이 소설이 거쳤던 그 수정과 이후에 그럼에도 받았을 수많은 비난들, 그리고 저자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다른 시대에 라는 그 짧은 표현이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오스카 와일드는 어떤 시대를 꿈꿨던 걸까? 그 시대라면 저자 자신은,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는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시대에 라는 이 짧은 표현이 저에게는 이 소설에 대한 감상을 한번 완전히 뒤흔든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결말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반전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데일리 크로니클의 리뷰에 대한 오스카 와일드의 응답이랑 그리고 이 뒤에 옹기니의 말, 그 부분에서 나왔던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깊은 레이어들을 어쩌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정말 어쩌면 다른 시대에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의 표지. 제가 이전에 요즘 책 영상에서도 이 표지가 참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 세상 멋짐이 아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단지 멋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멋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멋있는데, 제가 이 표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멋있는데 왜 얼굴을 중앙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얼굴이 측면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얼굴이 보시면 책 등부터 책 뒤까지 이렇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왜 이 잘생긴 얼굴을 표지 한가운데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 그냥 멋있는 그림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조명이 되게 어두운 카페에서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아름다웠던 그림이 이제 차차 어떤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약간 오싹한 느낌으로 내내 읽다가 그냥 이 책의 표지를 무심코 이렇게 그냥 딱 봤는데 약간 심장이 좀 철렁하는 것 같았어요.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 책등 쪽 표지에 자연스레 주름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름이 거의 정확히 이 얼굴의 미간과 입술을 가로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막 읽다가 무심코 이렇게 딱 표지를 봤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필 조명도 되게 어두침침한 곳에서 제가 좀 다크한 음악을 틀어놓고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흠칫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다가 깨달았죠. 이래서 얼굴을 이렇게 배치를 했구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주름은 더 선명하게 가겠죠. 그리고 한 번 표지에 생긴 주름은 아시다시피 다시 새 책처럼 되돌릴 수 없잖아요. 마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에 새겨진 그런 아주 오싹하고 무서운 흔적들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유화 작품들을 보면 시간이 오래돼서 표면이 갈라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 표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얼굴 배치와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표지의 초상화를 정중원 작가님께서 그리셨는데 이 책의 맨 앞에 정중원 작가님의 추천의 말이 실려 있어요. 작가님이 이 표지를 그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참고한 얼굴이 젊은 엘프리드 더글러스의 얼굴이라고 하셨거든요. 엘프리드 더글러스는 제가 이름을 앞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젊었을 때 잠시 교제했던 사람이래요. 오스카 와일드가 한때 정말 열렬히 사랑을 했지만 이후 그가 동성애 때문에 법정에 서고 재판을 받고 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엘프리드 더글러스는 그 사랑을 부정하고 오히려 오스카 와일드를 굉장히 이렇게 좀 모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초상화가 엘프리드 더글러스의 얼굴을 그대로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참고를 했다라는 거지만 이런 배경을 알면 알수록 이 표지가 더욱더 의미심장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표지다. 제가 올해 만난 책 표지들 중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오늘 영상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표지에 대해서 단순히 멋있다라고만 말을 하고 그냥 호들갑만 떨고 끝난 것 같아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뭔가 여기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얘가 묘하게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를 언젠가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네, 이렇게 이 표지에서 시작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에 대한 리뷰 겸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의 부담이 좀 따르기도 해요. 오독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럼 오독이 아니더라도 이미 너무나 많이 논의되고 분석된 작품에 내가 말을 한마디 더 못하는 것이 혹시 그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 소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어쩌면 다른 시대에 라는 그 짧은 말이 주는 울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소설을 다른 방식으로도 좀 읽어볼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 무엇보다도 이 표지가 이 표지가 저에게 일으켰던 그 전율, 저자의 삶과 견해를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이 읽는 것이 가능한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뭐 어떤 판본으로든 좋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판본을 사셔서, 이 손살문고 이 판본을 사셔서 조명을 좀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굉장히 다크한 클래식을 틀어놓고 아주 늦은 밤에 읽어보시면 좀 굉장히 분위기 있는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만난 올해 최고의 표지라고 저는 거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